어이 땡중 극락 가고 싶어? 법당 안에서 조폭들이 스님을 조롱하며 불상을 걷어찼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두 여성이 들어섰죠. 한 명은 전설의 707특임단 딸, 다른 한 명은 여군 최초로 별을 단 사단장 어머니였습니다. 3분 안에 무릎 꿇은 조폭들, 그리고 숨겨진 출생의 진실.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천년산은 고요한 정막에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법당 안으로 들어선 5명의 남자들은 거칠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가장 앞서 걷는 남자의 목덜미에는 정갈 모양의 검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법당 안 곳곳에서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신성한 공간을 더럽혔습니다. 법당 중앙에 앉아있던 법현 스님은 조용히 염주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56세의 나이에도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며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정갈파 두목 오연범이 법현 스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50세의 나이답지 않게 다부진 체격을 자랑하는 그는 턱을 치켜 세우며 오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연범이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새로 오셨다면서요? 전임 주지한테는 매달 보호비를 받았는데. 법현 스님은 고개를 들어 오연범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함이 섞인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부처님의 집입니다. 그런 돈은 낼 수 없습니다. 돌아가시지요. 오연범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뒤에 서 있던 부하들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위협적인 말투로 중얼거렸습니다. 극락 가고 싶으신가 보네. 법현 스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연범이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바닥에 던지며 발로 비볐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법당 앞쪽의 불상을 발로 거칠게 찼습니다. 불상이 흔들리며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다른 부하가 제단 위의 촛불을 손으로 쳐서 꺼뜨렸습니다. 법당 안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목탁채를 들더니 스님의 머리를 통통 치면서 조롱했습니다. 법현 스님은 수치스러웠지만 침착함을 유지한 채 말했습니다. 신성한 법당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만하십시오. 오연범이 목탁채로 스님의 어깨를 거칠게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는 거야, 이 문어대가리가. 부하들이 킥킥거리며 웃어댔습니다. 한 명이 불상 앞에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이 보호해 주시나 어디 한번 봅시다. 법현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염주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교차했지만 폭력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법당 입구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명의 여성이 천년사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앞서 걷는 여성은 53세의 이정희, 여군 최초 투스타 사단장이었습니다. 곧은 어깨와 당당한 걸음걸이에서 군인다운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뒤따라오는 젊은 여성은 27세의 딸 이수진 중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키가 크고 날렵한 체형이었지만 더욱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당 문 앞에 도착한 이정희는 안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이정희가 문틈으로 안을 살펴보니 법당이 엉망으로 어지러져 있었습니다. 스님 한 분이 조폭들에게 둘러싸인 채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정희는 딸에게 눈짓으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707특임단에서 훈련받은 딸이었지만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이정희가 법당 문을 밀고 들어가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오연범과 부하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두 여성을 보고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연범이 이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조롱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도 같이 극락 보내줘? 이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헤쳐온 그녀에게 이런 협박은 우습기만 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수지는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적의 수는 5명, 모두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조폭 중 한 명이 이정희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익힌 격투술로 상대의 팔을 비틀며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른 조폭이 수진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상대를 맞받아쳤습니다. 정확한 발차기로 상대의 낭심을 가격하자 남자는 너무나 고통스럽게 주저앉았습니다. 이정희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달려드는 조폭의 주먹을 피하며 역으로 상대의 턱을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오랜 군인 생활로 단련된 그녀의 주먹은 강력했습니다. 남자는 순간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부하까지 제압되자 오연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정희가 오연범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여기서 꺼지세요. 오연범은 쓰러진 부하들을 둘러보며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는 쓰러져 있는 부하들을 두고 혼자 서둘러 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법현 스님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법당 안에 고요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지러워진 제단과 바닥에 흩어진 법구들이 방금 전 벌어진 일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법현 스님은 생명의 위기에서 자신을 구해준 두 여성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으고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정희는 어지러진 법당을 둘러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님이 다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현 스님이 두 사람을 법당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위험한 일에 휘말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십시오. 스님은 구석에 마련된 작은 다구에서 찻잔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아직 떨리고 있어서 찻잔이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이정희가 스님의 불안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정희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법현 스님이 고개를 들어 이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스님의 시선이 이정희의 가슴에 달린 명찰에 머물렀습니다. 이정희라고 적힌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스님의 눈이 점점 커지며 놀라움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스님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이 손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도자기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청명한 소리를 냈습니다. 법현 스님의 입에서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희야.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거의 중얼거림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정희의 귀에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2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이정희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정희가 스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삭발한 머리와 주름이 늘어난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던 그 따뜻하면서도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이정희의 입에서도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호 씨, 정말 민호 씨 맞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8년이라는 세월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와 스님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감지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갑자기 변한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언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법당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깊은 침묵이 흐르던 법당에서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법현 스님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제발 무슨 말이라도 해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법현 스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의 목소리와 함께 이야기는 28년 전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1997년 가을 서울 시내의 한 작은 카페였습니다. 28세의 강민호는 두꺼운 법학책을 펼쳐놓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쓴 그의 얼굴은 진지했지만 어딘가 따뜻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낡은 셔츠와 빛바랜 청바지 차림에서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 느껴졌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25세의 이정희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군복을 입은 그녀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카페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와 곧은 어깨선이 군인다운 기품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큰 눈과 환한 미소에서는 여성스러운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빈자리를 찾다가 민호가 앉은 테이블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민호는 공부에 집중하느라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의자를 끌어당기는 소리에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처음으로 마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정희의 아름다운 모습에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책에서 손을 떼고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도 민호의 진지하면서도 선량해 보이는 얼굴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정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공부하시는 거 방해된다면 자리를 옮길게요. 민호가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같이 드실래요? 정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호는 정희의 당당하면서도 순수한 매력에 점점 끌렸습니다. 정희 역시 민호의 성실하고 따뜻한 성격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해가 지고 가로등에 불이 켜질 무렵 두 사람은 아쉬운 작별을 했습니다. 민호가 정희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정희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그 후로 민호와 정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호가 공부하던 도서관 근처 카페가 두 사람의 주요 만남 장소가 되었습니다. 정희는 부대 일과가 끝나면 민호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호 역시 공부 중간중간 정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호가 정희에게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은 손님이 많지 않아 항상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의 공부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부모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젠가 판사가 되면 부모님께 편안한 생활을 선물하고 싶어. 정희는 민호의 효심 깊은 모습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자신도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혼자서 힘겹게 자신을 키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되어 나라와 어머니를 지키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희가 민호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꿈을 응원할게요. 꼭 이루실 거예요. 민호는 정희의 격려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공부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정희의 응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희 역시 힘든 훈련과 군 생활 중에 민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갔습니다. 민호는 정희가 부대에서 겪는 어려움을 들어주며 위로했습니다. 정희는 민호의 공부를 도와주며 함께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민호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민호의 어머니는 정희를 친딸처럼 반겨주셨습니다. 아버지도 정희의 당당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민호의 어머니가 정희에게 음식을 차려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호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정희 씨 덕분에 공부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정희는 부모님의 따뜻한 관심에 감사했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잃은 그녀에게는 민호의 아버지가 친아버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의 어머니도 자신의 어머니처럼 다정하게 돌봐주셨습니다. 민호는 정희가 자신의 가족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정희 역시 민호의 가족이 자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민호와 정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없으면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들은 모두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1998년 가을, 민호와 정희가 처음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민호는 이 특별한 날을 위해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정희에게 줄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작은 보석 상자 안에는 비싸진 않지만 진심이 담긴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정희와 처음 만났던 그 카페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테이블에 앉아 1년 전을 추억했습니다. 정희는 민호가 왜 이곳을 택했는지 금세 알아차리고 감동했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정희야, 우리가 만난 지 1년이 되었어.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작지만 아름다운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지에는 작은 하트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 지금은 부족하지만 항상 행복하게 해줄게.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의 진심이 담긴 프로포즈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민호 씨와 함께 할게요. 민호는 정희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작은 반지였지만 두 사람의 사랑을 상징하는 소중한 약속이었습니다. 정희는 반지를 바라보며 행복의 겨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민호는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호가 문자를 확인해 보니 가게로 급히 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오늘은 정희에게만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조폭들이 민호네 부모님의 식당 문을 거칠게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조폭들은 결국 잠겨있는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앞서 걸어오는 남자의 목덜미에는 정갈 문신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갈파 조직원들이었습니다.
정갈파 행동대장 오연범이 식당 안을 둘러보며 거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뒤따라온 부하들은 의자를 거칠게 끌어당기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연범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도장 찍고 끝냅시다. 민호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오연범이 민호의 아버지의 뺨을 툭툭 치며 비웃었습니다. 아니 갑자기라니 우리가 몇 번을 여기 찾아왔는데? 다른 조폭이 식당 벽에 걸린 액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유리가 깨지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민호의 부모님은 겁에 질린 채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부하들이 식당 곳곳의 물건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접시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민호의 어머니가 울먹이며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어머니가 조폭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경찰을 부르겠어요. 오연범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찰? 불러봐. 내가 경찰서장한테 갖다 준 돈이 얼만지 알아? 우리는 합법적으로 재개발 이야기하는 거니까. 민호의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폭들의 행동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오연범이 부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민호의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부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부하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나와봐. 아줌마랑 할 얘기가 있으니까. 민호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애 엄마는 건들지 마시오. 부하가 어이없어 하며 민호의 아버지를 옆으로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힘에 민호의 아버지는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민호의 아버지는 옆쪽 테이블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쓰러진 아버지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가 바닥에 점점 번져나갔습니다. 오연범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야, 인주 가져와서 지장 찍어. 부하가 인주와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쓰러져 있는 민호의 아버지 손가락을 들어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됐다. 그만 가자. 오연범과 부하들은 만족해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호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눈 떠요. 제발 눈 떠요. 하지만 아버지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당에는 민호의 어머니와 숨진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차가운 몸을 부여잡고 계속 울었습니다. 피가 바닥에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침대에서 눈을 뜬 민호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젯밤 정희와 보낸 달콤한 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손가락에 끼워진 커플링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민호가 침대 옆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로부터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이렇게 많은 전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언가 급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서둘러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민호는 처음에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만 해도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다고요? 어머니가 흐느끼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에 그놈들이 또 와서. 민호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민호가 급히 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병원에 있어. 장례식장에서 기다리고 있어. 민호가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이셨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어머니의 급한 전화를 받았다면 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정의에게만 신경 쓰느라 부모님을 외면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있었다면 아버지를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행복했던 어젯밤이 갑자기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담긴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젯밤 자신의 행복 뒤에 이런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아버지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아버지의 장례식이 치러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와 함께 텅 빈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평소 아버지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적막만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고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돌보면서도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날 밤 일을 되돌아보며 후회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셨습니다. 민호는 급하게 어머니를 모시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만큼은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민호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며칠 사이에 부모님을 모두 잃은 민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민호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자신이 부모님을 죽였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했습니다. 그날 밤 정의와 행복해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워서 이 모든 사실을 정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과 죄책감만 남았습니다. 민호는 집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법고시 공부 자료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정의와 함께 찍은 사진들도 모두 치웠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정의에게 헤어지자는 짧은 문자 하나만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말하지 않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속세를 등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의는 민호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의는 민호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이 없었습니다. 정의는 부대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은 혼란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나 하는 배신감까지도 밀려왔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서도 그리움과 원망이 동시에 치밀었습니다. 민호가 선물해준 반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는 심장에 구멍이 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희는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고 어지러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며칠째 계속되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5주째입니다. 정희는 의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와 헤어진 후 한 달이 지났는데 임신이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프로포즈를 받은 그날 밤에 생긴 아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병원에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희는 민호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이 소식을 들으면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고 희망했습니다. 정희는 경찰서에도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자의로 사라진 경우는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우고 떠났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희는 혼자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어머니와 상의했습니다. 어머니는 정희의 상황을 듣고 많이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곧 정희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정희는 깊이 고민한 끝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민호는 떠났지만 그의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혼자서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부대 동료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모두들 놀라면서도 정희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군인으로서 미혼모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출산 휴가를 준비하며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버지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몇 달이 흘러 정희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수진이라고 지었습니다. 작지만 건강한 아이를 보며 정희는 새로운 삶을 다짐했습니다. 정희는 수진을 키우며 강인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오직 사랑만 주며 최선을 다해 보살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 없이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끝나자 세 사람 모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법당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2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면서 각자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법현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희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을 때 그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다는 현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법현 스님이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는 민호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그토록 원망했던 그의 갑작스러운 이별에 이런 비극이 숨어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동시에 28년 동안 혼자 짊어져야 했던 상처와 분노가 되살아났습니다.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일은 정말 유감이야. 하지만 나 혼자 수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수진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눈앞에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스님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법현 스님과 정희가 동시에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정희가 딸을 향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수진은 고개를 떨군 채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멍하게 있을 뿐이었습니다. 법현 스님이 그런 수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과 정의의 모습이 섞인 딸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7년 동안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법현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수진은 갑작스럽게 쏟아진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애써 참으려 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단련된 그녀였지만 이런 감정적 충격은 처음이었습니다. 정희는 딸의 감정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호의 사정을 알고 난 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법현 스님은 수진의 반응이 충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딸이 화를 낼 만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전혀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현 스님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미안하다는 말밖엔 할 말이 없구나. 법당 안에 무거운 침묵이 한참 지속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2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벌어진 일들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과 놓친 기회들이 아쉽기만 했습니다. 이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만약 그날 밤 당신이 어머님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법현 스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텐데. 그때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법당 전체가 울리는 것 같은 굉음이었습니다. 이어서 엄청나게 밝은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법당 안이 순간적으로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 빛은 마치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렬한 빛이 사라지고 법현 스님과 이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28년 전 그 카페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민호가 정희에게 선물했던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 상황이 현실인지 의심했습니다. 정희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에는 28년 전 민호가 끼워준 은반지가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25세의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민호도 28세의 고시생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민호가 놀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게 정말 현실이야? 우리가 정말 과거로 돌아온 거야? 정희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이게 말이 돼?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28년 전과 똑같은 순간이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호가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야, 빨리 가게로 와. 그놈들이 또 와서 문을 두들기고 있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8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부모님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급히 일어서며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부모님이 위험해. 지금 당장 가야 해. 정희도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8년 후의 기억으로 정갈파 조직원들이 민호의 부모님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카페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민호가 택시기사에게 급하게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택시 안에서 민호와 정희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정희는 군인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정희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내가 먼저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할게. 당신은 경찰에 신고해. 민호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해. 혼자 들어가면 안 돼. 정희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나는 군인이야. 이런 상황은 충분히 대처할 수 있어. 식당에 도착하자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가 먼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연범과 부하들이 민호의 부모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희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오연범이 정희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아가씨도 같이 당하고 싶어? 그때 민호가 경찰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미리 신고를 해둔 덕분에 경찰이 빠르게 출동할 수 있었습니다. 정갈파 조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정희는 재빠르게 움직여 오연범을 제압했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경찰과 민호가 협력하여 붙잡았습니다. 민호의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온 거야? 민호가 아버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민호의 어머니도 아들과 정희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희야, 고마워. 너희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경찰이 조직원들을 연행해 가면서 오연범에게 말했습니다. 공갈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식당은 약간 어지러워졌지만 민호의 부모님은 무사했습니다. 28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였습니다. 민호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안전해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부모님을 구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사법고시 공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민호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법고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정희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부모님도 정희를 친딸처럼 여기며 결혼을 적극 지지해 주셨습니다. 정희의 어머니도 민호를 좋은 사위로 인정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로 치러졌습니다. 민호의 부모님이 건강하게 결혼식에 참석하신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정희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민호가 정희에게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정희야, 평생 행복하게 살자. 정희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민호 씨, 우리 평생 함께해요. 신혼생활은 달콤하고 행복했습니다. 민호는 판사로 임용되어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희도 군에서 진급하며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민호의 부모님도 안전한 지역으로 식당을 이전시켜 드렸습니다. 28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행복한 삶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바꾼 대가가 무엇일지.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정희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군 상부에서 정희를 해외 파견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없었던 새로운 임무였습니다. 과거를 바꾼 것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정희가 집에 와서 민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6개월간 해외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데? 위험하지는 않아? 정희가 안심시키려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아프리카 평화유지 작전이에요. 크게 위험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민호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해외에 나간 지 2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민호는 법원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경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민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군 관계자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이정희 중위가 훈련 중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민호는 손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사고요? 정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군 관계자가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폭발물 제거 훈련 중 예상치 못한 폭발이 있었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민호는 즉시 모든 일을 중단하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빠른 항공편으로 정희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민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정희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12시간 후 민호는 해외 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가장 먼저 정희를 찾았고 상태를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의사는 뭐래? 정희는 아프지만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난 괜찮아. 많이 놀랬지? 미안해. 나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그때 담당 의사가 민호와 정희를 찾아와 설명했습니다. 이정희 중위가 폭발로 인해 심한 외상을 입었습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상태가 심각합니다.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부상인가요? 회복될 수 있나요?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외부 상처는 치료할 수 있지만 내부 장기에 손상이 있습니다. 폭발로 인한 내상으로 자궁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정희와 민호는 의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임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정희와 민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희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도 갑작스러운 소식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수진이 태어나야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과거를 바꾼 대가가 이런 형태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회복 후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를 다시는 볼 수 없는 현실이 그녀를 깊은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민호도 정희를 위로하려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처받은 마음을 달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행복했던 결혼 생활에 깊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신체적으로는 많이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예전에 행복했던 모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와 정희는 오랜만에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창밖으로는 28년 후와 똑같은 가을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과거를 바꾼 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요? 민호는 정희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구한 것은 좋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민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정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우리에게 딸이 있었잖아요. 수진이요. 민호도 28년 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당당하고 용감한 딸 수진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707 특임단 중위로 성장한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민호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 수진이를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니.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랑했던 딸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혼자 키운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민호도 복잡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생명과 딸의 존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둘 다 소중하지만 둘 다 가질 수는 없다는 현실이 잔혹했습니다. 시간을 바꾼 결과가 이런 형태로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한쪽을 구하면 다른 쪽을 잃는 잔혹한 교환이었습니다. 민호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내 생각이 짧았나 봐. 정희가 민호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그때는 시부모님을 구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 과거를 바꿨지만 다른 행복을 잃었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민호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의 생명도 소중하고 딸의 존재도 소중했습니다.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딜레마였습니다. 민호가 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둘 다 너무 소중해서 선택할 수 없어. 정희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원래는 민호를 잃었지만 수진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민호를 얻었지만 수진을 잃었습니다. 정희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생이 참 잔혹하네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나 봐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을 되돌려서 무언가를 바꾸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언가를 바꾸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잃게 되는 법칙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다시 바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8년 후 시간 여행을 할 때와 비슷한 날씨 변화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예감했습니다. 민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그때 겪었던 것과 똑같아. 정희도 기억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년사 법당에서 경험했던 그 신비로운 현상이 다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려는 징조였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집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하지만 이번 번개는 저번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갈라지는 것처럼 강력한 빛이었습니다. 빛이 점점 더 강해지며 두 사람을 완전히 감쌌습니다. 강렬한 폭풍 속에서 두 사람은 다시 시간의 틈새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강렬한 빛이 사라지고 민호와 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천년사 법당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던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김이 나는 차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여전히 부모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표정 변화를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과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법현 스님이 정희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와는 다른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이 흘렀다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정희도 주위를 둘러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분명히 28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데 다시 현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두 분 다 괜찮으세요? 갑자기 표정이 이상해지셨는데요. 민호와 정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소통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은 경험을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28년 전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구하고 결혼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 씨, 혹시 당신도 방금 전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같은 것을 경험했어. 28년 전으로 돌아가서. 하지만 문장을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진 앞에서 시간여행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수진은 부모님의 이상한 행동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두 분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법현 스님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기억들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구하고 정의와 행복하게 살았던 기억들이었습니다. 정의도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려 노력했습니다. 민호가 수진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바뀐 과거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딸이 지금 눈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의 존재 자체가 현재의 소중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의도 딸을 바라보며 비슷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27년 동안 혼자 키운 소중한 딸이 여기 있었습니다. 다른 선택을 했다면 수진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당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28년의 세월이 그대로 흘러 있었고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와 정의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지? 수진이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애정 표현에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엄마,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법현 스님이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여행을 통해 다른 가능성들을 경험해 본 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바꾸려고 해도 완벽한 해답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반드시 잃는 것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의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 씨, 그때 당신이 선택한 길도 이해해요. 부모님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알겠어요. 수진은 부모님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출가를 선택했는지 그 마음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자신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생각했습니다. 법현 스님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를 아빠 없이 크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엄마가 훌륭하게 키워서 다행이구나.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해해요. 그때는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정의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때로는 아빠가 그리웠어. 하지만 너가 있어서 행복했어. 법현 스님은 시간여행에서 깨달은 것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을 구하고 정의와 행복하게 살았지만 수진을 잃었던 기억이었습니다. 현재의 수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법현 스님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극락이구나. 가족이 함께 있는 이 순간 말이야. 정의도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족한 것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미 충분히 행복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8년이라는 세월이 아깝지만 지금부터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수진이 부모님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거죠? 법현 스님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늦었지만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 정의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있으니 더 바랄 것이 없어요. 법현 스님은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시간 여행을 통해 과거를 바꿔도 완벽한 행복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호를 원망했던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들에 대한 감사함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수진이 두 부모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요. 28년을 못 본 만큼 더 많이 만나서 이야기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며 법당 안에 따뜻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28년 만에 만난 가족은 서로를 용서하고 현재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28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